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거침없이 퍼붓는 햇살로 인해 잠시 집으로 피난했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고장난 에어컨 대타로 등장한 선풍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덕분에 잠깐이라도 움직인다면 땀이 몸을 흥건히 적셨고 그에 비례하여 불쾌지수가 한계선 밖으로 튀어나갔다. 지원군으로 부채를 들고 있어도 에너지만 소비할 뿐. 그저 욕구에 의한 움직임 외에는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TV를 보는 것이 오늘의 일과였다. TV에서는 쉴 새 없이 나의 눈과 두뇌를 자극하는 요소를 내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도 경험했다시피 무척 재밌는 영화나 만화일지라도 자꾸 보게 되면 질리고 지루한 법. 그 부분에서는 나도 공감했기 때문에 상식도 쌓을 겸 각 채널의 뉴스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사실 어느 뉴스의 아나운서가 제일 섹시한지 비교해보는 목적이었다고 고백한다. 뉴스는 더욱 지루하지 않은가? 그렇게 채널을 돌려가며 마음에 드는 아나운서를 찾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최근에 주문했던 아령을 들고 있을 택배기사를 생각해서 조금 서둘렀다. 인터폰 화면으로 확인한 남자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것이 저절로 느껴졌다. 현관문을 연과 동시에 커다란 상자를 끌어안고 있는 팔 한 쌍이 나타났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40도를 웃도는 날씨에 20kg이나 나가는 택배를 들고 왔으니까 수고하셨어요. 여름인지라 조금만 무거워도 2배로 힘드네요. 그러게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뭘 주문하셨기에? 아령이요. 괜히 미안해지네요. 소포를 반쯤 열어서 보여줬다. 남자는 허탈한 표정으로 얼굴을 닦더니 한숨을 연달아 내쉬었다. 냉장고에서 적당한 음료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마치 금덩어리라도 본 듯한 눈으로 황급히 컵을 받아들은 남자는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내용물을 해치웠다. 푹 눌러쓴 모자까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조금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염치불고하고 부탁을 하는 남자는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다. 무엇보다 남자는 아버지뻘이거나 최소한 삼촌뻘로 보였다. 처량한 모습이 안타까워 흔쾌히 수락했다. 네, 뭐 좀 앉아있다 가세요. 시원한 물 좀 마셔도 되죠? 2번째 칸에 있어요. 고마워요. 비록 현관문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였지만 벌써부터 땀이 맺혀 있었다. 원래 내 자리였던 소파 위로 얼른 달려가 누웠다. 약간 틀어진 선풍기의 각도는 발을 사용해 바로 잡았다. TV에서는 여전히 지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고 무엇보다 해당 채널의 아나운서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리모컨이 어디 있더라? 찾을 때는 보이지 않는 리모컨 때문에 소파를 전부 뒤졌다. 베개 밑도 없고 소파 밑도 없고 틈새 사이에도 없었다. 제기랄, 더워 죽겠는데 기운 빼고 있네. 온갖 육두문자를 마음속에 장전하고 있다가 마침내 소포 근처에서 찾은 리모컨을 쥐어잡고 한바탕 총질을 했다. 겨우 마음을 다 잡고 채널을 돌리려는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제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에 사는 25살 정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드러난 범행 수법과 영등포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검은 모자를 쿵 눌러쓴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최근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택배기사 위장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에이, 설마.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남자는 나를 보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도 푹 눌러쓴 검은 모자 밑으로 검게 그림자를 들이운 채로. 날씨가 참 더 덥죠. 나도 모르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말을 더듬고 손이 조금씩 떨렸다. 네, 무척 덥네요. 아닐 거야. 우연의 일치겠지. 저 사람 착해 보이는 걸. 괜한 의심 때문에 애꿎은 사람 피해 입히지 말자고 생각했다. 둘이 있다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요. 사람 하나 죽어도. 순간 놀래서 놓친 리모컨이 탁 하며 바닥을 울렸다. 애써 팔을 억누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중간하게 흘리던 땀이 점점 터져나왔다. 어디 아프세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그마저도 속임수 같았다. 쭉 뻗은 손은 결국 내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듯 뱀처럼 꿈틀꿈틀거렸다. 무작정 뒷걸음질 치던 다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는데
절망스럽게도 막다른 벽이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다.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소포를 열고 10kg 아령을 들어 올렸다. 이거면 딱 좋겠네. 급기야 무기까지 들어 올리는 남자에게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었기에 마지막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확신이 생기고 나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은 모래성 무너지듯 찰나의 순간이었다. 오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까 그 남자도 오후 4시에 죽었다고 했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바엔 오히려 너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며 잠시 빈틈을 보이는 남자에게 몸을 날렸다.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낸 결과는 참담했다.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사는 것은 물론 심지어 노름까지 손을 댔다. 가정 파탄이 우스울 정도로 갈갈이 찢긴 현실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게 했다. 죽으려고 올라간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어떻게 듣고 왔는지 울며 불며 달려온 아들이 나를 꽉 붙잡았다. 이미 확고한 뜻을 가진 몸뚱어리가 기어코 추락하기 위해 나가갔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 부자는 하루 종일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그 뒤로 더욱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했다. 물론 아들을 위해서였다. 못난 아비를 전혀 미워하지 않는 착한 녀석을 혼자 내버려 두기 싫었고 나 또한 이렇게 병신같이 살기 싫었다. 온갖 수모도 아들 앞에서는 별것 아니었다. 새벽에는 신문과 우유를 동시에 배달하며 낮에는 택배 업무를 하고 밤에는 술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2시간 남짓 자는 시간도 매일 몇 분씩 아껴가며 아들에게 응원 문자를 보냈다. 몸이 부서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도 억지로 참아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던가. 5년이 지난 지금에는 택배 업무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빚도 점점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바뀌었다.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변했다. 오늘 같은 무더위에도 미소는 끊이질 않았다. 항상 아들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버릇이 생겼기 때문일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 소푸도 내가 배달을 자처했다. 김씨, 그거 조끼 20kg은 나가 보이는데 할 수 있겠어? 어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역시 김씨는 사람이 시원시원하다니까. 항상 듣는 칭찬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다리를 꼬고 뉴스를 보는 대리점장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나저나 김씨 자네도 조심해. 뭐가요? 요즘 흉흉하잖아.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살인하는 놈 때문에. 그래도 쉽게 의심하겠어요. 자네 그 모자도 웬만하면 벗고 사나워 보이니까. 이건 아들이 선물한 거예요. 벗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해.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모자였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제기의 뜻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욱 버릴 수가 없었다. 내리쬐는 햇빛에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막고자 모자를 더욱 눌러 쓰고는 목적지로 향했다. 하필 그곳이 아파트였고 고층이었기 때문에 결국 표정은 일그러졌다. 숨이 가빠지면서 발걸음이 빨라졌다.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반겼는데 나는 그저 이 짐 덩어리를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수고하셨어요. 여름인지라 조금만 무게 나가도 2배로 힘드네요. 그러게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뭘 주문하셨기에. 아령이요. 괜히 미안해지네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시원한 음료를 내미는 청년이 너무나 고마웠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인정이었다. 얼른 컵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마셨다. 원래 달콤한 맛이었지만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다. 조금 쉬었다 가도 될까요? 염치 불구하고 부탁했다.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고맙게도 청년은 흔쾌히 수락했다. 네, 뭐 좀 앉아있다 가세요. 시원한 물 좀 마셔도 되죠? 2번째 칸에 있어요. 고마워요. 모든 고통이 물 한 잔으로 인해 싹 쓸려갔다. 청년은 무엇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가만 보니 내 아들과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다. 내 아들은 이제 막 입대했는데 청년도 머리가 매우 짧았다. 아들은 지금쯤 뭐하고 있으려나. 선임들에게 신나게 갈굼받으며 어리바리하고 있겠지. 청년의 지금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꼭 닮아서 순간 실소가 터져나왔다. 날씨가 참 더 덥죠.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청년은 생뚱맞게 날씨 얘기를 꺼내며 그마저도 말을 더듬거렸다. 왜 갑자기 당황하는 거지? 네, 무척 덥네요. 둘이 있다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요. 가벼운 우스갯소리였지만 진심도 섞여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낄 정도의 더위였기 때문이다. 여기 오면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덧붙이라는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청년은 심하게 몸을 떨었고 급기야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어디 아프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청년은 곧 죽을 사람처럼 변했다. 더위 먹은 증상처럼 눈이 뒤집힐 듯 몸을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었다. 도와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뒷걸음질 치면서 나를 피했다. 뭐야?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아무래도 내가 반갑지 않은 모양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소포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10kg 아령 2개가 있었다. 이거면 딱 좋겠네.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꽤 무거웠기 때문에 팔 근육이 살갗으로 드러났다. 안 그래도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다부진 몸매의 청년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혹시 제 나이에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거친 몸싸움이었다. 청년은 다짜고짜 내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침을 질질 흘렸다. 숨이 턱 막히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꿈쩍도 않았다. 왜냐고 물을 틈도 없었다. 청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를 옥죄어 오는 사슬은 내 힘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나를 구했던 아들의 양손은 다시 한번 나를 끌어안았다. 예전에 그토록 원했던 죽음을 겨우 극복하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에서는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나는 더 살아갈 필요가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아령에 힘이 들어갔다. 2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택배기사 김모 씨가 오늘 인근 경찰서에서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9일 4시경 택배 업무로 인해 서울 영등포에 사는 피해자 최 모 씨의 집을 찾아갔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벌어진 싸움 끝에 소포 안에 있던 둔기로 최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결과 최근 일어난 연쇄살인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여 검거에 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뉴스 상큼이 기자입니다. 자네 김 씨 알지? 그 양반이 사람을 죽였대. 정말로? 사람이 그리 착해 보일 수가 없었는데 자식도 있고 말이야. 설마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19명이나 죽인 놈도 그 양반 아냐? 어휴, 세상에 일이 흉흉해서 맘 편히 살 수 있겠나. 살해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19명을 살해한 범인이 본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두 번째 이야기, 깨우침.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알 수 없는 깨짐 현상이 일어나더니 기어코 회색 화면으로 바뀌었다. 곧 있으면 하이라이트 유행어가 나올 타이밍에 뜬금없이 방송사고가 발생하자 시청하고 있던 이들의 원성이 본물 터지듯 높아져 갔다. 어떤 이는 애꿎은 TV만 툭툭 쳐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분주하게 핸드폰 자판을 두드렸다. 해당 채널 방송사의 시청자 게시판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뜻하지 않게 방송사 직원들은 바빠졌다. 영상 기술자와 전산 장비 담당 기술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수십 번을 살펴봐도 멀쩡한 방송 관련 장비들은 이들의 애간장을 까맣게 태웠고 절망 또한 함께 안겨줬다. 편집장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마저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찰나의 7분. 이 모든 반응을 한순간에 잠재운 것은 회색 화면이란 가면을 쓴 채 흘러나온 의문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친구, 연인 혹은 반려생물이 될 수 있군요. 물론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어릴 때 살던 동네 놀이터의 조그만 그네, 생일 선물로 받은 노트북, 첫사랑이 수줍게 건넨 손편지처럼 당신의 기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소중하다고 느끼니까 어느샌가 떠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본인에게는 너무 소중한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시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행여 그것이 사라졌을 때 아쉬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나올 건가요? 만약 지금에서야 후회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외면당했으니까요.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회색 화면만 바라보는 시청자들.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전 세계인. 같은 시각 200여 개의 언어로 동시에 방영된 7분짜리 메시지는 마지막에 알 수 없는 말을 뱉어냈다. 당신들에게서 월요일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는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한쪽에서는 할 짓 없는 미친 해커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외계인이 아니냐는 설도 꽤 신빙성을 얻었다. 그들이 가져갈 월요일의 정체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전 세계의 SNS를 비롯한 기타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미 헤드라인으로 박혀 있었고 각종 종교단체에서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이슈를 더욱 확대시켰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분위기에 의해 묵시당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시각이 빠른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4시간 후면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은 꽃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모든 이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일이 되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차례 쓰나미가 밀고 갔던 인터넷 공간은 아직 몇몇 잔해들이 남아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역삼동은 여전히 회사원들로 붐볐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해산물을 싱싱하게 유지하려는 상인들의 손길로 가득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는 액션 영화 촬영이 계속되었다. 중국 상해에는 관광객들로 붐볐고 파리의 에펠탑이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벤트였거나 그마저도 관심 밖이었다. 각종 언론 매체는 평소처럼 정치계 비리나 연예인 사생활을 폭로했고 SNS는 본인들의 하루 일기나 사진 따위가 업로드되었다. 잠깐 어긋났던 톱니바퀴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오늘. 그가 예고했던 월요일. 마지막 태평양의 작은 섬 하와이의 시각까지 오전 00시 00분으로 바뀌었을 때 갑자기 땅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지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저 멀리 바다에서 떠내려 오는 100m 높이의 파도가 바닥을 때리며 진동을 일으킨 것이다. 지구의 자전축이 90도로 요동치면서 남극과 북극이 급격하게 녹아내렸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일본을 비롯한 섬들은 서서히 잠겼다. 저녁이었던 곳이 낮으로, 낮이었던 곳은 저녁으로 변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낮으로 바뀐 지역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고 밤으로 바뀐 지역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북에서 열대 폭풍우가 극심하게 몰아치는 바람에 사상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사막화의 징조를 보였고 남미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4시간 만에 벌어진 재앙이었다. 국제천문연맹과 나사에서 중대한 발표를 준비한다고 했다. 하나같이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발표를 준비한 이는 따로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방송국과 기지국은 또다시 해킹을 당했다. 당신들에게서 화요일을 가져가겠습니다. 예고는 어김없이 들어맞았다. 잠시 후 화성은 태양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영화와 소설의 단골 소재였으며 생명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던 행성 제2의 지구로도 불렸으며 저녁 하늘을 아름답게 빛냈던 로마의 군신은 그렇게 사라졌다. 추가로 발생하는 재앙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나아지지도 않았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멈추었을 때는 오대륙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뒤였다. 태양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분은 설상가상 오존층이 파괴되는 바람에 자외선까지 그대로 받았다. 그 반대쪽은 얼어버렸다. 풀리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일부 생태계는 멸종되었다. 60억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런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혼돈의 광기에 사로잡혔다. 범죄율이 치솟았지만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 애초에 법 따위는 생존 본능 앞에서 무의미했다. 흔히 좀비 영화에 나오는 폐허거든 길거리는 좀비 대신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성인의 사고는 무참히 짓밟혔고 짐승들이 지구를 점령했다.
끝까지 피켓을 들고 종말론을 외치던 종교단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수신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영국의 한 방송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당신들에게서 수요일을 가져가겠습니다. 머큐리라 불리던 행성은 평범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태양이 빨아들인다는 표현이 맞을까? 그렇게 흡수되었고 완전히 녹아 사라졌다. 그 여파로 인해 태양의 지면이 출렁거리면서 초대형 태양 폭풍이 발생했다. 역대 태양 폭풍의 크기는 한낱 꼬마 아이에 불과했다. 2006년 일본의 히노데 위성이 관측한 시속 160만 킬로미터가 우스울 정도의 속도로 뿜어져 나왔는데 재수없게도 지구가 있는 방향이었다. 나사는 지구의 자기장이 견디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영화 노잉의 결말처럼 새빨간 커튼이 지구를 흡어버릴 테고 이는 곧 멸망이었다. 연속되는 시련의 인류는 살아갈 의미를 잃었다. 끝까지 잡고 있던 희망을 손쉽게 놓았다. 자살자가 급증했고 그 중에 절반은 천문학자였다. 지구는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 겨우 살아갈 만한 땅을 찾았다면 나중에 찾아든 사람들이나 날뛰는 맹수들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대부분 물에 떠다니면서 살거나 고산지대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살았다. 전 세계 인구는 어느새 100만 명 단위로 줄어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방송국과 기지국, 기타 통신 매체들은 더 이상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다음 타깃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들은 각자의 예상 속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읽어보았다. 당신들에게서 목요일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쯤에서 되짚어보는 사실은 천문학자들의 자살에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왜 자살했을까? 지구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아니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지 못해서? 정답은 후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성이 없어진 오늘 마침내 깨달았다. 소행성 집단의 소행성 하나가 오래전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지름이 10km에 육박하고 시속 8만 km에 달하는 거대한 창을 막을 방패가 없다면 지구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올 녀석이었다. 그 방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최고의 신 주피터가 46억 년의 태양계 역사에서 사라졌다. 가장 거대한 행성이자 운석 충돌의 방패였던 목성은 이제 볼 수 없게 됐다. 지구의 200배에 달하는 자기장이 사라지자 장전되어 있던 창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인류는 이제 놀라워하지도 않았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대지진이 발생했고 쉬고 있던 화산들은 용암을 뿜어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한 생물체는 멸종되었고 인류도 마찬가지였다. 곧이어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인 비너스가 사라졌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사실 알아채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지구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이미 자멸한 지 오래되었고 통신 매체들은 고철덩어리로 전락했다. 달이 사라진 지 4일째. 마침내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들을 주축으로 하나의 집단이 생성되었다. 그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고 기도의 대상은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바로 지구였다.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천벌을 받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답을 알아냈고 감독관이 평가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여전히 남아있던 종교단체들의 반박은 더욱 거세졌다. 신의 심판이며 신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소수의 종교인에 의해 광신도로 변해버린 사람들의 눈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싸움은 점점 규모가 커졌으며 마침내 집단 학살로 번져버린 오늘. 토요일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수많은 얼음과 먼지의 입자로 뒤덮인 아름다운 고리와 함께 제우스가 사라진 지 이틀 만에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 또한 사라졌다. 지구는 점점 퇴화되고 있었다. 정보화 시대의 주축을 이루었던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갈갈이 찢겨서 잔해 속에 파묻혔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뉴욕은 말끔히 쓸려나갔다. 거대한 중국의 공장지대에서 뿜어져 나온 유해가스가 하늘을 뒤덮고도 모자라 오존층을 먹어치웠다. 바닷물 또한 유해물질로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해 죽은 바다생물의 시체가 가득했다. 마지막 남은 인류는 각자의 은신처에서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일요일을 기다리며 그들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병들어가는 지구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행성들의 계획이었다면
생명을 잉태한 은혜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파괴를 일삼는 인간은 한없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깨닫고 뉘우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어쩌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회색 화면 뒤에서 울고 있었을 거야.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토록 간절했던 어루는 순식간이었고 달이 사라진 지 정확히 일주일에 접어든 AM 00시 00분. 이내 모든 빛이 사라졌다. 발표 끝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한 학생을 요란한 박수갈채가 반겼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시간에서 학생은 높은 점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르였네요. 훌륭했어요. 직설적인 칭찬의 학생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환경오염에 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앞서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교수는 시계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지어 TV를 틀었다. 채널을 몇 번 돌리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마침 방영되고 있었다. 밀림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 장면. 산업폐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가는 장면. 심해 5,000m 부근에서 발견된 쓰레기들이 클로즈업 됐다. 이렇게 무분별한 쓰레기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 순간 TV를 시청하고 있던 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른한 잠에 빠져 졸고 있던 한쪽 구석의 여학생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바로 앞에 있던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기분 나쁜 잡음과 함께 화면이 멈추더니 곧 회색으로 물들어갔다. 잠시 후 웅성웅성거리는 강의실을 잠재우는 의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내뱉는 것처럼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신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장례식. 힘차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뒤 난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보이는 봄 향기가 나는 벚꽃나무. 이 모든 게 나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오늘은 참 하루가 즐거울 것 같다. 기분은 좋지만 오늘도 공부에 집중은 안 돼서 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맑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칙칙하고 더러워 보이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우리 집 근처에 공장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쓰레기를 태우나 보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며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만둘 생각이 없나 보다. 맑은 하늘에 피어오른 마왕 같은 형태를 한 검은 연기는 내 마음을 나쁘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차피 집중도 안 되는데 잠이나 잘까 책상에 엎드리는 순간 선생님이 들어왔다. 숨을 가쁘게 쉬시는 교수는 나를 급하게 찾더니 나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셨다. 미연아, 오늘 낮쯤에 너희 집에 불이 나서. 선생님은 더 말을 잇지 못하시고 나를 쳐다보셨다. 눈물이 고인다. 아침만 해도 나를 보고 웃어주시고 나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며 힘내라던 부모님이 모두 연기 때문에 질식사하셨단다. 그의 악마 같은 검은 연기가 장례식에서 울고 또 울었다. 나보다 충격이 더 심할 것 같은 남동생을 안고 장례식이 불바다가 되도록 울었다. 하지만 운다고 해도 돌아오는 건 없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신가 봐요.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날 위로해줬다. 그 일의 계기로 난 그 남자와 나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도 없고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나를 그 남자의 부모님이 받아줄 리가 없었다. 나의 그의 연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셨고 나와 그 남자는 절대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슬픔에 빠진 채로 난 집에 들어왔다.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풍기는 이 비릿한 피냄새와 기분 나쁜 형체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물체에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바닥엔 머리가 깨져 있는 남동생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며칠 뒤 범인이 잡혔다. 범인은 그 남자였다. 왜 남자아이를 죽였나? 경찰이 그 남자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야 장례식에서 미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외출. 주택가의 가로수는 편할 날이 없었다. 광고지를 붙여대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테이프로 붙이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다. 스테이플러로 코 아프게 철심을 박아댈 때면 나무는 소리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투명한 수액만 줄줄 흘려댔다. 아침나절부터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여자가 나무를 무심히 지나치다가 말고 멈춰섰다.
그녀가 보고 있는 건 실종 포스터였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색이 누렇게 바래어 있었다. 그녀는 이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 하나였다. 이 지역은 역사가 깊기로 유명한 탓에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이용되어 왔다. 유명 영화에 몇 번 촬영되었다는 이유 덕분에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 고향도, 취향도, 성향도 제각각 달랐다. 덕분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는 삭막한 동네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렇게 실종 포스터를 붙여봤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근방에서 실종된 사람의 수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렀지만 제때에 찾아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종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하늘로 증발해버린 건 아닐까? 한동안 포스터를 응시하던 그녀는 곧 흥미를 잃은 듯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아찔한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자리를 벗어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서 포스터를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 혹은 M이라 부르면 되겠다. M은 그의 본명에서 따온 이니셜이었고 그는 박사가 지어준 이름보다는 M이란 이름에 더 애착을 보였으니 우리는 앞으로 그를 M이라 부를 것이다. 눈부신 하늘 위의 태양이 그의 정수리에 쏟아졌다. 아직 정오가 되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햇살이 뜨거웠다. M의 부러운 시선이 아가씨의 선글라스에 머물렀다. 25년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그에겐 한여름의 햇살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실 25년 전의 외출은 외출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다. 현관에서 고작 몇 걸음 떨어져 있는 뒷마당까지가 다였으니까. 외출의 목적은 박사의 시신을 묻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그날은 온종일 먹구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어두컴컴했다. 그렇기 때문에 M이 햇살 아래 온전히 얼굴을 내민 것은 최소한 반세기 만의 일이었다. 박사는 M의 창조자의 제자의 제자였다. 마지막 제자인 박사가 죽고 나자 M은 혼자 남겨졌다. 박사는 생전에 M을 데리고 외출하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기이한 외모 때문에 M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의연하게 극복하기에는 성격이 소심했다. 박사의 마지막 유언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라였을 정도였다. 그는 혼자 남게 될 M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안 된 M은 늘 집안에만 머물렀다. 그런 그가 은둔형의 삶을 버리고 드디어 외출할 결심을 한 것은 평소 즐겨보던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의 조언 덕분이었다. 이번 주말은 외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외출하기 좋은 날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마치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프랑켄슈타인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방송이 끝나고 M은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보자고. 나가서 햇살 아래 걸어보자고. 그녀의 말대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그리하여 프랑켄슈타인은 반세기 만의 외출을 감행하게 되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길을 따라 쭉 걷기 시작했다. 사거리의 신호등을 지나고 알록달록 색이 예쁜 보도블록을 지나갔다. 자전거 도로를 지나고 마침내 어느 공원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그 순간 어지러우세요? 하고 걱정스레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한가로이 잔디밭에 앉아서 휴일을 보내고 있던 젊은 여자였다. 붉은 머리칼의 여자가 고개를 기울이고 M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었다. 제 옆으로 오세요. 이쪽엔 그늘이 있으니까. 벌써 일사병에 걸릴 리는 없지만. 여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하고 미소 지었다. 예의 바른 M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여자의 옆자리로 옮겨갔다. 서늘하고 촉촉한 잔디의 이파리들이 M의 피부를 간지렸다. 여자는 커다란 나무의 등을 기대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책을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 M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M의 창백한 얼굴엔 그을린 흔적도 땀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M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들킬까봐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여자의 콧방울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신기한 듯 힐끔거리는 걸 잊지 않았다. 타투가 특이하네요. M은 타투 하고 멍하니 되물었다. 여자가 그의 목언저리를 가리키면서 티셔츠 안으로 이어지는 자국에 시선을 주었다. M은 당황하고 말았다. 그가 볼을 붉힐 수 있었더라면 지금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을 터였다. 이건 꿰맨 자국이었다. 신체와 신체를 이어 붙인 흔적,
그가 인간이 아니라 제조업된 인공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목도리를 하거나 목 위까지 올라오는 터틀넥을 입었어야 했는데 과거에 그는 이 흉터로 인해 범죄자처럼 쫓겨다녀야 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 이것을 타투라고 부르면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심지어는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하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M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녀가 자신의 목을 만지도록 허락했다. 곧 보드랍고 따뜻한 손가락이 그의 목언저리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리고 눈에 이채를 띄었다. 타투가 아니라 봉합된 상처라는 걸 깨달은 거겠지. M은 두려운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목 언저리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M에게 비스듬히 기대며 체중을 실었다.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향이 나는 숨이 M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름이 뭐예요? M. 난 앨리스예요. 우리 친구가 되지 않을래요. M. 물론 내가 싫지 않다면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괴물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뭐 어때요? 우리 엄마는 내가 7살 때부터 나를 작은 괴물이라고 불렀는거려. 앨리스는 M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제 얘기가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하고 물었다. 저는 오랫동안 홀로 집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서툴러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서툴고 앨리스 씨처럼 아름다운 여성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서툴러요. M의 말에 앨리스는 기분 좋게 미소 지었다. 가끔 밖에 나오는 것도 좋죠. 친구도 사귀고 말이에요. 이제 어지러운 건 괜찮아요? M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현기증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배터리가 다 된 거죠. 저는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집에 있을 땐 콘센트가 있으니까 때때로 충전하면 되지만 오늘 외출은 계획에 없던 거라서 공원에는 콘센트가 없겠죠. 앨리스는 호기심으로 두 눈을 반짝이면서 공원의 화장실로 그를 데려갔다. 그리고 M이 콘센트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충전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M은 앨리스의 시선을 받으면서 체력이 보충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누군가가 빤히 쳐다본다는 건 피부에 낮은 전력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간지럽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찌릿거리는 느낌이었다. M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느낌이었다. 이상하지만 다정하고 재미있는 여자였다. 박사를 제외한 어떤 사람들도 앨리스처럼 그를 편견 없이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여자들은 다 앨리스처럼 대범하고 너그러운 걸까? 그는 집 앞에서 마주친 선글라스를 낀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M에겐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앨리스와는 달랐다. 충전을 끝낸 M이 콘센트 구멍에서 손가락을 빼냈다. 그는 여전히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앨리스의 시선에 간지러움을 느끼면서 끝이 검게 타들어간 손끝을 문질렀다.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임시 방편이라서.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방향이면 함께 걸어도 될까요? M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와도 그녀는 따라갈 생각이었다. M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M의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집안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박사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박사님은 혼자 지내서는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 꼭 반쪽을 찾아 완성시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앨리스 씨를 만나서 반쪽 그리고 완성 두 단어의 조합이 앨리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앨리스의 얼굴이 달콤한 미러를 들은 것처럼 은은하게 붉어졌다. M은 조심스레 앨리스의 뺨에 손을 올렸다. 매끄러운 피부가 M의 차갑고 창백한 손가락에 감겨들었다. 사람의 피부는 따뜻하고 보드랍다. 아니, 앨리스의 피부는 따뜻하고 보드랍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시선을 들어 M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멋진 집이네요. 언제 한번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 M은 앨리스의 볼에서 손을 치우면서 앨리스 씨는 무척 잘 어울릴 거예요. 분명히. 하고 중얼거렸다. 네. 뭐라고요? M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앨리스의 손을 잡았다. 쑥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다정한 미소였다. M의 다정한 미소를 처음 보는 앨리스는 조금 더 얼굴을 붉히며 그가 이끄는 대로 걸어갔다. 지금은 어때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린 방금 처음 봤잖아요. 앨리스 씨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애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앨리스. 그들이 떠난 정원에서 이제는 박사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버린 잔디의 푸른 이파리들이 더위에 허덕이고 있었다. 때마침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M은 창문의 커튼을 치기 직전에 문득 잔디 아래에 묻혀있을 박사를 떠올렸다. 분명 박사님도 이번 외출의 결과를 만족하시겠지. 그는 늘 실험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M의 회색 눈동자가 창밖의 하늘을 힐끗 바라봤다.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 맑고 평화로운 날이었다. 기상캐스터의 말처럼 외출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다.